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궁금하신 종목 상담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함께 해주실 수 있는데,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장, 내일장을 비롯한 서울경제TV 프로그램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하신 뒤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프로그램들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이곳을 통해서 채팅창을 통해서 또 문의를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황 짚어보기 전에 지금 속보가 올라와 있는데요. 넥센은 작년 연간 연결 영업이익이 1,435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95.6%나 급성장을 했고요. 다음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종금 작년 연간 연결 영업이익이 329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59.5%나 증가했다라는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시황 상황 잠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2176포인트대입니다. 전 시간대와 큰 변동사항이 없는 모습이고요. 0.03% 하락, 0.74포인트 하락입니다. 낙폭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면 일단 장중에 2167포인트 한번 찍고 다시 2170포인트대로 올라와서 큰 변동사항 없이 2175포인트 위아래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 1141억 원 팔고요. 기관도 현재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지금 전체적으로 매도했고, 아까 30분 전에 제가 연기금 8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기금 매도로 전환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88억 원 현재 매도 잡히고요. 투신도 671억 원 매도합니다. 금융투자는 1,050억 원 매수, 프로그램 매수 통해서 지금 낙폭이 조금씩 생기면서 들어오는 매물들이고요. 개인은 1,124억 원 순매수해줍니다. 하락장에서 개인들은 오늘도 매수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33포인트대입니다. 0.64% 상승. 일단은 거래소하고 코스닥은 확실히 다릅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0.58% 상승이었는데 소폭이지만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730 저점 단단하게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733포인트. 현재 포인트가 오늘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했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시면 외국인이 여전히 삽니다. 75억 원, 그리고 개인도 삽니다. 기관은 67억 원 소폭 매도하는 가운데 투신, 연기금 삽니다. 투신은 41억 원, 연기금이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늘리면서 107억 원 순매수해줍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4원 80전에 거래가 되면서 달러 강세가 약하지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월요일장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의 혼조세 양상을 우리나라 시장도 그대로 받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개인이 지금 현재 지수 방어에 나서주면서 코스피는 2177.04포인트, 거의 지난 금요일의 종가 대비해서 큰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전기가스, 의약품의 상승세가 크게 좀 나와주고 있고요. 반면에 의료정밀 그리고 기계 업종은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순 매도 부분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좀 이어진다는 부분이 약간의 쉬어간다는 과정으로 좀 풀려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 부분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은 시장이 약간의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어떤 업종이나 종목은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게 거의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거의 보합 상태로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느
네, 그래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선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LG U+가 CJ 헬로에 대한 인수 가능성에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선 우리기술투자도 영업이익에 대한 상승세가 크게 나왔다는 점이 오늘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종목들은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남북 경역 관련주로서 용평 리조트가 지금 급등을 계속하는 모습도 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어떤 종목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 있으십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 휴비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휴비치 같은 경우에는 안과용 진단기기죠. 이제 렌즈에 대한 렌즈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4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24억 정도가 기대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10% 증가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안과용 진단기기 외에 가장 큰 사업 부분에서 비중 차지하고 있는 안경 조명, 한마디로 이 안경점에서 사용하는 기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경쟁사들이 저가 공급이 나와주면서 현금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미하지만, 말씀드렸던 안과용 진단기기의 수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와주면서 우선 이 휴비치에 대한 실적에 대한 올해 상반기 때 기대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작년보다도 13% 최대 1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부분은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에는 휴비치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 소장님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마크로젠입니다. 네. 자, 마크로젠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장된 역사요. 바이오 기업들이 요즘에 꽃을 피우고 굉장히 신약 수출도 활발하고 굉장히 바이오 열풍이 불고 산업도 자체가 커져 있죠, 몸집이. 근데 마크로젠은 굉장히 1세대 바이오 벤처로서 오래전부터 상장의 역사를 갖고 있는 어떤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7일 날이죠. 벤처 혁신 기업인 간담회라고 해서 거기 몇몇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했잖아요. 뭐 대기업이야 이제 다들 알지만 벤처 기업인들을 따로 부른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대기업보다 또 다른 규제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할 때 마크로젠 회장 참여를 했었고, 우리가 잘 아는 NC소프트 김택진 대표도 있었고, 그리고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만든 업체도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아마 공통된 얘기들이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달라. 그리고 NC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우리는 역방향으로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로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마크로젠은 일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전체 의학연구소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1997년에 마크로젠이라는 회사를 세웠고 2000년대가 아니라 2000년에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 중 최초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죠. 2000년도부터 지금 19년째 지금 상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이오 벤처 기업 중 최초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고요. 2001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생지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서울대 의대 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인 표준 유전체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다고 하죠.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언론의 맨 헤드라인에 나오는 뉴스가, 물론 이거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는데, 국회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겠다.
약간 상징성 띄는 것 같아요. 국회에다가 국회 안에다가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그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크로젠이 요구를 했던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외국처럼 암을 바로 나는 유전자 진단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병원을 가야 됩니다.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 진단 업체, 마크로젠 같은 업체한테 이걸 하려고 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이 마크로젠은, 그러니까 혈당이나 이런 거는 마크로젠한테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암, 유전자 질병, 이런 거에는 마크로젠에서 바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의료기관을 통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크로젠은 이걸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이 찰나에 마크로젠의 질병 서비스, 유전자 진단 서비스 확대가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굉장히 수익 사업이 굉장히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아마 이게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통과가 되면 마크로젠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암에 대한 유전자 진단을 받고 싶으면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마크로젠에 직접 요구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들도 그렇고 마크로젠도 이런 규제들을 빨리 혁파해 달라고 요구를 지금 강력히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야지만 이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좀 더 쉽게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크로젠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설립된 코스닥 벤처 1호로서 이제는 그 업력을 등에 업고, 그리고 또 규제 혁파에 등에 업고 앞으로 사업이 더 수월히 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조성돼 가고 있다.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동안도 장기적으로 조금씩 꾸준히 올라왔지만 다른 바이오 회사들처럼 폭발적으로 오르는 시세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1,000원, 목표가는 50,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유틸렉스입니다. 자, 또 바이오인데 이거는 이제 신성이죠. 마크로젠이 200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했다. 굉장히 19년의 그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면 유틸렉스는 작년 12월 달에 새롭게 상장된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T세포 치료제 캐스트, 이게 그 유틸렉스 기술의 핵심이고요. 자, 캐스트라는 기술은 뭐냐면 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면역세포 중에서 암을 죽이는 킬러 T세포만 고순도로 추출해내는 기술입니다. 이게 그 대량으로 배양을 시켜가지고 그 킬러 T세포를 다시 환자 몸속에 재주입을 시켜요. 더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암세포의 그 집단 그 서식지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그럼 캐스트는 다수의 암 항원을 동시에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T세포 치료제고요. 그래서 고형암에 대한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신기술이고요. 이 또 하고 있는 것들, 이 유틸렉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가장 빨리 진행되는 게 지금 임상 2상에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상은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임상 1상은 최초로 인간에게 투여되는 거고, 임상 1상을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용량이나 어떤 용법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2상인데, 임상 2상을 진행되는 게 NK T세포 림프종 치료제 에피엔티입니다. 이게 임상 2상에 들어가고 있는데,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요즘에 하는 것들, 한미약품이라던가 지금 큰 유한양행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기술을 수출해서 마일스톤이나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요. 그래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 바이오 벤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임상 3상이라던가 끝까지 가지 않고 임상 2상이나 이런 단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다국적 제약사가 이 기술을 사가서 나머지 절차를 자기네 돈으로 하고 어떤 유틸렉스로부터 다른 어떤 판권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 되는,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틸렉스가 임상 3상 이상을 가지 않더라도 임상 2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세계에 보여준다고 하면 이거를 엄청난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파이프라인들 중에서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것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있는 기술이 생긴다는 것들은 굉장히 거대한 수익원이 되고, 이것들이 주가에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촉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틸렉스가 지금 임상 2상에 들어가고 있는 에피엔티, 이게 굉장히 거대한 금액에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주가는 강렬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틸렉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대부분 지금 항암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암 정복에 대한 욕구가 많은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런 다국적 제약사의 자본력이 만난다면 이 유틸렉스의 기술이 꽤 꽃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손절가는 95,000원, 목표가는 120,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연우입니다. 이제 바이오 종목에서 좀 화장품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 화장품주 중에서도 잘 가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지금 좋지가 않아요. 1등주인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OEM, ODM, 그 코스맥스, 한국콜마까지 뭐 다 그렇게 주가가 뚜렷하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연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5년도 11월 달에 상장이 되었죠. 국내 1위의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입니다. 연우가 20% 정도 넘게 점유를 하고 있고요. 2등 기업이 10%대예요.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보통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거나 완성품 업체에 좀 더 관심을 갖지만 그 어떤 그 연우같이 용기를 만드는 회사나 이런 것들은 조금 관심이 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퍼프를 만드는 회사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굉장히 주가가 좋잖아요. 그래서 퍼프를 만드는 회사도 가고 이제 용기를 만드는 회사도 좀 움직이지 않나 지금 싶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우리나라 네노라는 쌍벽 회사에 다 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로레알, P&G, 그리고 샤넬, 그리고 외국 회사들의 다 제품 용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중국 후저우의 뷰티타운 내 공장을 건설했는데 여기서 생산 능력이 연간 1200만 개 수준으로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 그 중국 현지 공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공장에서 넘어가는 어떤 물류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를 절약을 하고 중국 현지에서 바로 생산해서 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우는 이미 사드 보복이나 이런 분위기에 상관없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런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캐파를 늘려놓으면 이 수요가 늘어났을 때 공급을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겠죠. 공장을 돌려서. 그래서 연우가 그런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데다가 중국 시장도 준비하고 있다. 주가는 2016년 6월달 49,5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주르륵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결국 화장품주가 움직일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이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EM, ODM 기업 중에서 1위, 그리고 완성품 업체 중에서 뭐 1, 2위, 그리고 용기 업체, 퍼프 업체 각 분야별 1, 2등쯤은 종목 리스트에 넣어놓고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이런 용기 업체에서 1위인 연우를 한번 그 리스트에 넣어보시기 바라고요. 손절가 21,000원, 목표가 35,0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한국유니온 제약입니다. 다시 이제 제약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유니온 제약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8년 7월 달에 상장이 되었고, 아까 마크로니즘을 보면은 되게 오래 전부터 상장된 기업도 있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바이오 쪽, 제약 쪽이 지금 활발하기 때문에 상장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한국유니온 제약도 그 마찬가지고요. 한국유니온 제약은 CT 촬영, CT MRI 하면 약간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엑스레이보다. CT 촬영을 할 때 의심 부위에 조영제를 투약한다. 조영제, CT나 MRI 찍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쇠 냄새 나는 약을 먹잖아요. 주입을 시키잖아요. 그게 조영제인데 더 잘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근데 한국 유니온 제약이 갖고 있는 기술은 뭐냐면 앞타머라는 기술이에요. 앞타머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암들 중에 유방암만 지금 공략을 합니다. 유방암 표적 조영제를 개발했습니다. 앞타머는 어떤 기술이냐면 국소 부위를 목표로 해서 특정 물질에 특이하게 결합되는 3D 구조의 DNA 또는 RNA를 의미하는데, 앞타머를 활용하면 기존보다 전이나 소멸, 그러니까 유방암이 더 전이가 됐는지 소멸이 되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CT를 찍고 MRI를 찍어도 확실히 안 보이면 이 그 앞타머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유방암을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아니다 오진인지 집에 돌아갈 것인지 그거를 확실히 판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그 비용을 발생을 안 하게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유니온 제약의 앞타머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유방암 그 예상 환자들이 좀 더 안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래서 한국 유니온 제약의 이런 기술들도 결국 유방암의 그 발병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국 유니온 제약같이 이렇게 상장된 이후에 조금 줄줄 흘러내리더라도 이런 굉장히 그 필수적인 킬링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굉장히 점프하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내려간 것을 지금 밑에서 보고 있는 게 처음부터 급등해가지고 올라가 버린 거 못 잡는 거 보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손절가 14,000원, 목표가 2만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디지털 대성입니다. 또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디지털 대성의 그 역사적 신고가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다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9,350원. 자, 9,350원을 찍고 바로 밀려서 지금 마이너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망치를 두들겨 맞았는데, 한 번만에 뚫는 것이 어렵다고, 그건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2003년과 2007년의 고점이에요. 그 뭐 따져보면 16년, 17년 동안의 매물이란 말이죠. 이거를 한 번에 뚫기는 어렵고, 한 번에 뚫으려면 갭 상승을 하든지 상한가를 가든지 장대 양봉이 나오든지 강하게 뚫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5%대로 살짝 뚫었으나 이 정도로는 역부족인지 살짝 밀려 있습니다. 근데 밀린 형국이지만 지금 이번 연도에 들어서서 이 흐름을 보면 지금 109.41%가 상승했어요. 저가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지속이 된 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뚫게 되면 이번 달 뭐 다음 달 거쳐서 고점이 확실히 뚫리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뭐 그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 그 수능 교육에 특화된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뭐 논술 교육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 디지털 대성을 그 접한 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돼서도 대성학원 혹은 뭐 대성 아이맥, 온라인 인강 이런 것들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본적 배경 같은 경우는 좋고, 디지털 대성이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주이기도 하고, 이러한 내용은 있는데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어떤 성장성이 있겠느냐 했는데 이번 연도에 드디어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9,000원대 벽이 한 뭐 두세 번 뚫리면 10년간의 매물이 우르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 위가 열리면 정말 만약에 이게 위가 열린다고 하면 이 매물 15년, 16년간의 매물이 소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대성이 그동안 이 정도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연도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연이고 2019년도가, 그래서 디지털 대성이 만약에 이번 연도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으로 이 벽을 뚫는다고 하면 앞으로 2, 3년간은 그냥 관성의 법칙에 따라 날아갈 확률이 너무나 높아 보여요. 그래서 대성학원이랑 대성 아이맥 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주식에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지라든가 인강을 들으신 분들, 이런 디지털 대성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라는 거, 이런 것만이라도 알아놓고 지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8,000원으로 잡았으나 8,000원이 다시 올까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이게 매물이 소화되게 되면 다음 마디지수 때 9,000원 다음 만원, 만원은 물론이거니와 저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디지털 대성까지 짚어주셨고요. 오현진 팀장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는 LED 업체인 서울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이 괜찮았죠. 영업이익 36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 증가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그 베트남 법인의 이익 개선이 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면서 외형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V 고객 같은 경우 이제 패키지가 필요 없는 제품이죠. LED Y캅의 채택률이 증가한 부분도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LED 업체 같은 경우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작년부터 이 양적 성장보다 조금 그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LED 업체가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그에 따라서 공급 과잉이 조금씩은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LED 공급 과잉은 이제 장기적인 악재에 좀 내성이 생기기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세를 보였고, 또 서울반도체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그 자동차용 고부가 LED입니다. 자동차용 LED에 대한 수요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그 전장 부품의 매출도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자부품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헤드램프 부분의 고성장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 홍진식이라든지 보안 솔루션의 신사업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성과가 올해 좀 나타난다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가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올해 들어서 쌍끌이 매수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현재까지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2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약간 횡보한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추세는 안 깨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간 조정 이후에는 재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을 보겠습니다. 화학업체죠. 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국제유가 약세로 인해서 메탄올 가격이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원가 절감에 따른 마진 개선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부품의 기어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글로벌 자동차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조금 컸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현대기아차의 판매량, 글로벌 판매량이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의 판매량도 좀 회복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 성장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가벼운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강도가 강철을 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철이 사용되는 많은 분야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체 무게가 무거워서 기름을 많이 먹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차량 경량화의 핵심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의 주요 기업들과 제품 공동 개발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습니다. 20일 이평선을 꾸준하게 좀 타고 가고 있는 흐름들, 약간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 지금 딱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6,2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로봇주입니다. 지금이 어쨌든 테마주 순환매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로봇주에도 테마 순환매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좀 느리지만 어쨌든 지금 로봇주들이 대부분 주가 위치가 낮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위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DST 로봇은 산업용 그리고 지능형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가 CES 2019에서 로봇 사업 진출을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헬스케어 로봇을 출시를 했고요. 삼성봇 케어를 비롯해서 이제 신규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스마트폰으로 로봇을 조정하는 시대나 이런 것들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DST 로봇 같은 경우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이죠. 이 지니봇이라는 로봇을 KT와 공동 개발한 이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에서의 커리어를 좀 쌓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로봇 시장 진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향후 삼성전자와의 협력도 좀 기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마주 순환매 장세, 경협주, 수소차 전체 테마주 일단 가격 부담이 1차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테마주 중에 좀 덜 오른 종목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그게 로봇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DST 로봇을 그 중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 적자였습니다. 소폭 적자를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주가의 모멘텀이 될 때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될 때 수급이 좀 빠르게 유입된다라는 경험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부분 한번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세적으로도 이게 2017년 5월에 고점 찍고 거의 한 1년 반 정도 하락을 보였어요. 근데 작년 말에 저점을 찍고 저점을 꾸준하게 높이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종목이기는 하지만 흐름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테마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일 종가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400원, 손절가는 1,150원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만도인데요.
만도 역시도 지금 단기 급락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이라서 저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자동차 매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됐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입니다. 중국 부문 실적은 4분기에 38% 이상 급감했죠. 중국의 경기 둔화 영향이 컸는데 다만 북미 지역이 큰 성장을 거뒀고요. 국내 시장도 견조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개선이 관건인데 올해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고요. 지난달 말에 소비 부양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에 따라서 중국의 자동차 촉진 정책이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의 부양책 발표는 자동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동차 매출은 전체 소비의 1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1,000원을 쓰면 그중에 100원은 자동차를 사는데 쓴다는 거죠. 엄청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비가 개선되면 자동차 판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회복도 기대가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부터 미국 지역에서의 판매가 조금 개선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도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별 소비세도 인하가 됐는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 이제 6월 말까지 연장이 됐죠. 역시 이 부분도 부품주에는 좋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자율주행 시험 운행도 레벨 4 수준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60일 이평선에서의 지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신다면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28,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종목입니다. 글로벌 텍스 프리라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종목적으로는 조금 이제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면 좀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인 관광객 유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춘절이 이제 얼마 전에 종료가 됐죠. 그래서 환급 서비스 부분에서 실적이 괜찮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환급 서비스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데 따른 수혜를 직접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가파른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밑꼬리 달면서 강하게 또 쳐올리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금일 종가 부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4,300원, 손절가는 3,6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합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은 교육 관련주 메가스터디 교육을 추천해 주신 바가 있는데 결과 어땠나요? 네, 지금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디지털 대성이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갔고요. 메가스터디 교육도 곧 지금 신고가를 갈 상황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2018년 8월 달에 기록한 31,453원. 여기를 지금 뚫기 직전입니다. 지금 교육주에 대해서 EBS가 더 강화가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있고, 지금 방어업종이라 지금 지수 상황 때문에 오르는 거다. 이런 쪽도 있지만, 지금 이번 주만 놓고 봐서는 지금 이 성장주처럼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단기적으로만 봐서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방어업종이라 보다 그거는 장기적인 논제이고, 메가스터디 교육, 곧 이번 주 5거래일 안에 2018년 8월 달에 기록한 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또 좋아 보이십니까? 네, 디지털 대성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디지털 대성. 자, 메가스터디 교육은 아직 고점을 돌파 못했으나 오늘 디지털 대성은 장중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밀려서 0.11% 지금 마이너스 2나 제가 보기에는 이 6년, 17년 간의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오랜만에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통과 의뢰고요. 이 통과 의뢰가 결국 2-3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처럼 비슷합니다. 10번까지는 안 찍을 거예요. 2-3번 뚫다 보면 지금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뚫린다고 봅니다. 9,000원이라는 마디지수대가 장악이 되면 10,000원대까지는 다이렉트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단기 추천주로 디지털 대성을 한번 다시 밀어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대성 종목에 대해서 단기 접근 다시 해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현진 팀장은 지난 시간에 테스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테스 이제 말씀드린 이후에 꾸준하게 우상향 보이고 지난주 목요일까지 상승을 보였었는데 연이틀 조금 약세죠. 아무래도 IT 대형주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IT 부품주, 장비주 전체적으로 조금 밀린 흐름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기술주가 약간 흐름이 주춤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하락 추세를 좀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IT 관련주들 대부분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같은 반도체 장비주라도 뭐 원익 IPS나 AP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아도 조정폭이 좀 클 수 있는데 테스 같은 경우는 올라간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정받아도 많이 올랐던 반도체 장비주보다는 좀 덜 밀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는 아마 IT주가 약할 것으로 보지만 테스도 역시 눌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끌고 가시는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올해 국내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반도체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하차 산업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안고 있는 종목이다. 지금 IT 대형주가 흔들리면서 장비주도 흔들리지만 테스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 영위성 가질 것으로 보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12,500원. 지난주 말씀드린 전략대로 보시고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관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유망해 보이십니까? 네, 이번 주는 이제 코롱 플라스틱을 한번 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술적으로는 지금 가지고 나온 5종목 중에서는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조정 후에 눌림목을 만들고 재반등을 시도하는 표입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수급도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눌림목 형성 후 재반등의 전형적인 차트고, 코롱 플라스틱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세가 한번 나오면 좀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시세 분출 한번 다음 주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략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일 종가 목표가 7,000원, 손절가 6,200원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의 특징을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사실 좀 재미없는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신 소장님은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일단 동시효과에서 장난치는지 막 지수가 급등을 하는 지금 상황도 펼쳐지는데, 뭐 마무리되면은 제 상황으로 돌아오겠죠. 어쨌든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 지수가 재미가 없는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특징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노랑풍선을 특징주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여행주가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리고 작은 기업으로는 뭐 레드캡 투어까지 주가가 상당히 지금 기술적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지금 저기 120개월 선을 만약 붕괴한다면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림이. 근데 지금 노랑풍선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까 보여드린 세 가지 여행사와는 주가 흐름이 틀리게 오늘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그동안 한 4일간의 하락을 단번에 갭상승으로 지금 돌려 세우는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주 중에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노랑풍선이. 하나투어랑 모두투어랑 좀 판매 방식이 틀리지만 어쨌든 여행주에서 굉장히 좀 특이하게 오르니까 어쨌든 특징주로 꼽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노랑풍선 신규 상장주인데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네, 저는 특징주로 이제 CJ 대한통운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추가 상승을 시도하면서 이제 전고점 돌파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배 단가 인상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CJ 대한통운은 국내 택배 시장에서 거의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택배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얼마 전에 있었던 설 연휴에도 당연히 택배 물량이 증가를 했고, 지금 보시면 모바일 쇼핑이 고성장을 보여줬죠.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택배 물량은 연간 5에서 7% 정도는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택배 시장만큼 견조하게 성장하는 시장도 없어요. 단지 그동안 이제 가격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담인데, 지금 중소형 택배사들은 거의 구조조정이 좀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업체 상위 한 3개사 정도가 이제 재편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택배 가격이 인상에 대한 여건이 형성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인상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CJ 대한통운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매물대가 거의 1년 매물대였어요. 1년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힘이 이제는 조금 더 강하게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인 수급 좋고 기관 수급도 지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내에서는 돌파 패턴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특징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은 0416번님 동국 R&S 2,865원의 비중이 절반입니다. 목표가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목표가는 한번 한 4,000원 마디지수대로 하는데요. 네. 한국 내화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국 R&S가 내화물 시장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한국 내화 왜 봐야 되냐면 지금 이게 남북 경협 테마 중에 자원 개발 쪽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내화가 지금 뭐 몇 년인가요? 10년을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게 만든 결과가 이 남북 그 경협 테마 안에서 자원 개발 그리고 뭐 그 북한의 단천 지역 그쪽을 개발하면 시범지구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내화물을 만드는 업체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지금 오르는 거거든요. 내화물은 1300도씨 이상에서도 견디는 어떤 물질인데 더 고순도의 철강이라든가 이런 그 물질을, 그 제품을 만들어내게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원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그 업력이 오래된 이런 회사들 그리고 내화물의 경력이 있는 회사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내화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한국내화가 선도주기 때문이죠. 10년간의 박스권을 뚫고 만원대로 지금 올라갔죠. 그리고 동국 R&S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것도 10년이죠. 10년을 옆으로 기다가 자, 이게 후발이에요. 후발. 그렇기 때문에 한국내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내화가 계속 간다면 동국 R&S도 이 10년간의 매물대 3,000원에서 3,500원대로 확실히 뚫고 4,000원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내화가 만원대를 다시 돌파해서 위로 계속 간다고 하면 동국 R&S는 목표가가 4,000원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디지수인 4,000원을 하나 한국내화가 계속 가면 동국 R&S도 계속 그 비중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736번님께서 SK텔레콤 여쭤보셨습니다. 25만 8천원의 비중 30%.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SK텔레콤뿐만이 아니라 통신주가 많이 밀렸는데 뭐 실적에 대한 우려, 성장 둔화 우려 이렇게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SK텔레콤이 밀렸던 가장 큰 이유는 방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경기민감주 위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경기민감주, 낙폭과대 경기민감주가 올랐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방어주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 흐름을 보시면 어쨌든 상승 추세가 조금 주춤하죠.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을 해도 1월달보다는 훨씬 상승폭이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만큼 방어주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오늘 보시면 통신장비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어요. 5G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G 기대감에 의한 재반등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SK텔레콤이 또 페이 시장에 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시는데 어차피 이 종목은 목표가를 크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보실 때 한 27만 원 근처 정도로만 좀 짧게 보시는 게 맞아요.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고 목표가는 한 27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가는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굳이 설정을 해보자면 한 25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까지 상담해봤습니다. 이제 동시호가 저희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코스피가 2180포인트대까지 다시 터치를 합니다. 장 후반에 빨간불로 전환을 했고요. 상승폭을 소폭 키워나갔는데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 2167까지 빠졌던 지수가 장 후반에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서 결국에 2180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현재 확인이 되고요. 수급주체도 만나보면 일단은 개인은 여전히 삽니다. 기관 외국인 지금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1081억 원 들어오면서 지수를 그나마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지금 빨간불이 눈에 띕니다. 온종일 소폭씩 하락하다가 장 후반에 지금 빨간불 전환을 했고요. 현대차 2%가 넘는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셀트리온도 1000원대의 상승 흐름 여전히 유지하고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체크하도록 하죠. 좀 전체적으로 빨간불입니다. LG화학부터 한국전력까지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 종목 현재 플러스권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33포인트대에서 지금 현재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730저점, 고점은 733, 현재 포인트 부근에서 장 후반에 계속해서 움직임이 좀 더뎌진 상황이었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31억 원에 그칩니다. 그리고 기관은 45억 원 매도, 투신 연기금 매수하는데 연기금이 125억 원이나 큰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이 233억 원 매수해 줍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진, CJENM, 바이오메드, 포스코캠텍까지 1위부터 5위 종목 전 종목 상승하는 가운데 1위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르고요. HLB도 지금 81,000원대까지 다시 터치합니다. 코롱티슈진 역시 4만원 돌파를 했고요. 펄어비스,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1% 안팎의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빨간불이 월등히 많습니다. 자,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서 소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역시 동시효과 처음에 들어갈 때 그거는 좀 장난질이었고요. 약간 뭐 30포인트 막 상승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고 결국 이제 보합권에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폭은 높지만요. 오늘 인상 깊은 건 물론 이제 전기가스 업종이 상승률 1위를 기록했어요. 자, 지수가 안 좋아서 전기가스 업종, 뭐 종목은 몇 개 안 되지만 한국전력만 올랐거든요. 근데 전기가스업이 업종별 1위를 차지했어요. 자, 이건 방어주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운수 장비 업종, 그리고 운수 창고 업종, 이 상위를 차지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운수 장비가 운송 장비로 바뀌었죠. 운송 장비가 여기 이제 자동차와 조선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경기를 어떻게 보면 한때 이끌던 부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뭐 조선 업종도 업황도 안 좋다고 하지, 뭐 자동차 업황도 안 좋다고 하지. 그래서 한동안 밀려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의 선수인 바이오들이 활약을 해줬죠. 그 빈자리를. 근데 뭐 자동차 업종이나 조선 업종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 연봉을 보면서 기술적으로도 얘기를 드렸고, 오늘도 지금 이어진 것 같아요. 지금 운송 장비가 오늘은 자동차랑 조선이 같이 올려놨어요. 지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상승했고, 현대차, 기아차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지금 긍정적이고 경기를 봤을 때 운수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물류 업체들 CJ 대한통운이라던가 한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올랐거든요. 한솔 로지스틱스. 자, 이런 걸 봤을 때, 자, 이러면 물류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카타르에서 LNG선 수주로 불을 땡겨서 이제 조선이 좀 살아난다 얘기를 드렸죠. 어쨌든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물류를 위해서, 물류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CJ 대한통운 이런 것들이. 자동차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지수의 영향력은 조그매진 그 업종이지만, 이런 업종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는, 경기를 전반적으로 길게 크게 봤을 때, 물류, 운송 이런 부분이 살아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수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의 주가가 살아난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어떤 전초의 그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의약품도 있지만 의약품을 빼고 운송장비와 운수창고의 상승이 굉장히 특징적이었고 그런 부분이 주가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기의 어떤 좋은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현진 팀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를 계속해서 끌어올렸었던 수급 주체는 누가 뭐래도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일단 좀 매도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장 막판에 이제 매도 규모를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 지금 글로벌적인 리스크들, 뭐 예를 들면은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불확실성도 있고요. 또 셧다운 같은 경우도 지금 잠정적 해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료 기간도 이제 15일 정도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불확실성이 있다면 이번 주는 일단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단기적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수 같은 경우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코스닥 시장 같은 이제 코스피보다 훨씬 좋은 건 사실이지만 역시 연속적인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조금씩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750포인트가 전고점은 저항 구간인데 지금
733포인트니까 이게 거의 다 올라왔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이번 주는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북미 2차 정상회담 같은 경우 시장 전체보다는 경협주에만 선별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만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너무 큰 기대보다는 경협주에 대한 뭐 단기 트레이딩 이런 정도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2180선 턱걸이하면서 2180.73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 흐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0.65% 올라가면서 733.48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80전 상승했네요. 1124원 70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긴 연휴가 끝난 거나 다름없죠. 이틀이 샌드위치가 있었는데 이틀까지 쉬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월요일이 됐는데 아침에는 빠졌다가 오후에는 살짝 올려놓고 끝나는 모습이죠. 수급적인 모습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2거리를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죠. 오늘 막판에 올린 것은 외국인들이 거의 동시호가 다 오면서 비차익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쪽을 매수로 바꾸면서 약 700억 정도가 시장에 유입이 됐고요. 그것이 시장을 상승 쪽으로 마감하고 끝나는 모습입니다. 특징을 보면 연기금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합니다. 잘 받쳐주는 연기금이 갑자기 시장에서 매도로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고요. 외국인도 방향성을 좀 잃어가는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혹시 아시겠지만 만기주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주는 사실 내부적인 호재나 악재가 강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 개인들 간의 포지션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버티고 있는데 포지션에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적으로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275 콜 매도가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이 콜 매수도 일부만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82.5 콜 매도는 증가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 결국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역시 지금 지수가 아닌 좀 더 아래쪽에서 결제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해지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콜 매도가 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 흔드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예측이고요. 만기라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지션이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는 275 언더에서 진행 가능성을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지수제는 287이었는데 거기서 벌써 한 7포인트에서 6포인트 정도는 밑으로 밀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를 보면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주봉에서 음봉이 나온지 자 봐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난주에 약간 하락하고 마감했어요. 금요일날.
중요한 것은 핵심 키포인트가 무역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번에 미국과 중국이 관세 부과를 하면서 90일에 협상안을 제시해서 3월 1일까지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제 보름 정도 남아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서로 간에 초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초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시장을 부담 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3월 1일 전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해서 뭔가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 미팅조차도 현재 없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이고요. 이 무역 협상이 되지 않았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또 유로존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요 근래 유로존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또 리만브러스 사태, 또 그리스 사태 이럴 때도 유로존에서 독일만큼은 정말 잘 견디는 나라였다. 근데 독일마저도 상당히 제조업이라든가 수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유로존이 굉장히 위기에 처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또 한 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또 2월 15일까지 셧다운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이 셧다운이 임시적으로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럼 결국 이번 주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요.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음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봉상으로는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끝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윗꼬리가 너무 길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이번 주까지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번 주에 윗꼬리를 얼마나 메워주느냐. 만약에 윗꼬리를 못 메워주고 밑으로 쳐져서 음봉이 터지게 되면 이것은 오버슈팅이 돼버리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투자가들을 속이는 전략이 나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오늘부터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셧다운 얘기가 말씀드렸죠. 셧다운에 대한 정확한 이슈가 시장에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노딜 브렉시트도 역시 시장에서 또 다른 화두가 된다면 이 윗꼬리가 나온 이 양봉이 우리가 100% 신뢰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만약에 이것이 가짜로 해서 이번 주 음봉이 나온다면 이것은 정말 하락이 깊었던 거에 대한 반등 정도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일목균형표상으로 보시면은 현재 이 주가 매수 후행 스팬이 캔들과 마주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뜨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개별 종목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뭐 30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소나 다우처럼 큰 시장 하나를 나타내는 지표는요, 이렇게 뚫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렇게 뚫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장은 저항대에 있다. 기술적으로도 저항대에 있고 또 재료적으로도 소강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강력한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세적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둔 매매가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요, 국내에서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이 약 17거래일 되고 있는데 이 17거래일 동안 유출이 됐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6,8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6,800억이라 그러면 우리가 시장 시가총액 대비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과거 사례를 한번 돌려보니까 2017년도 10월 때 7,800억을 제외하고요, 1월 한 달 동안 6,800억이 나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15개월 만에 자금이 순유출이 가장 많은 경우수가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가 반등에 차익 실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회적으로 해석한다면 지금의 반등을 추세를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자, 추세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할까요? 언제든 시장에는 매물이 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기관들이 물량을 좀 많이 던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 또 연기금도 더 이상 매수를 안 하고 물량을 줄여나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은 아마 이런 부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유출, 17일 연속 유출했던 이 부분이 연장돼서 계속해서 유출이 나온다면 그동안 반등을 시장에서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투자가들의 투심을 많이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내일장을 보면요, 우리나라 시장이 2200선에서 밀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2232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얼마냐면 2180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52포인트 정도가 시장에서 밀린 상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2200이라는 선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2200선까지 다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외국인이 매수를 다시 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이 달보름, 그러니까 약 6주 정도는 순매수라고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렇다면 단기자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6주를 못 채웠습니다. 5주도 못 채웠습니다. 못 채우고서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만기를 전후해서 얼마나 더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를 다시 하지 않는다면 주가를 2200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멀어져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들의 행보, 오늘 막판에 1000억을 다시 매도한 걸 회수했기 때문에 기회가 오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만기는 외부적인 충격이 크지 않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포지션 상으로 간다 본다면 여전히 조정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시장을 한번 접근해 보면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런 걸 그어놨을 거예요. 요 지점, 최초의 저점부터 고점까지 약 65일 정도 거래됐고요. 변곡수가 있다. 그다음 고점에서 중간 고점에서 다시 고점까지 43일 정도 거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음봉이 4개가 나왔고 오늘 음봉이 나오다가 일단 아래 꼬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일단 추세 반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다음 숫자가 76하고 근데 52가 있기 때문에 약 3일에서 4일 정도가 내려왔다가 본다면 약 6분의 1 정도가 상당히 피곤한 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코스닥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강세가 올 것 같다. 아마 그 표현을 썼는데 오늘도 코스닥은 0.65% 상승을 했어요. 아마도 746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일단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에 대체 투자처로 찾은 게 아마 코스닥이 아닐까라고 본다면 코스닥의 기대감이 여전히 한 주 정도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코스닥이 시세 분출하다 시세 분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 따라가면 또 물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의를 기울여서 시장 매매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자리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750을 안 가고 약간 옆으로 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거래소보다는 여전히 코스닥이 좀 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이슈들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